교토대가 노벨상에 산실이 된 이유, 우리는 세계 유의를 선호한다. MIT 출신들끼리 골프 모임 이것도 안 가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사회생활을 안 하면 네트워크가 없으면 못 돼. 우리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갈 거다. 아니다, 이제 버블이다.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가 조금 시끄러워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달리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살짝 있거든요. 우리는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안 지으면 큰일 나요. 집값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거예요. 지으세요, 지으세요, 지으세요.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저는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소개 한번 맛있게 해주시죠.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오프닝 준비하셨나요? 네, 저 엄청 열심히 고민했어요. 3주 동안. 방송이 정말 늘고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나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경제 이야기꾼 김큐입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우리 또 이야기해 볼 텐데 3주일 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시간이 꽤 지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오늘 너무 네.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온 것 같지만 네. 아닙니다. 네. 날이 추워졌어요. 네, 좀 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이제 복장이 조금 약간 추위를 방어하는 복장으로. 그래도 여전히 샤넬풍. 네, 잘 어울립니다. 중간에 명절이 있었으니까요. 명절 연휴 때 조금 쉬고 뭐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서 이제 거의 겨울 날씨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 겨울 날씨와 상관은 없지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노벨상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도 많고 흥미로운 것도 많아서 준비 좀 해봤는데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이었거든요. 네. 트럼프와 관련해서 평화상을 자기가 8개의 전쟁을 멈췄는데 자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런 입장을 폈대요. 진짜 만약에 안 받으면 우리 국가에 어떤 불이익이 미칠까. 스웨덴 보복관세 60%. 네, 보복관세에 대한 엄청 두려움. 걱정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했던 건데, 그래서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제가 어쨌든 소비 트렌드를 보는 사람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노벨상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꼽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원천 기술에 대한 관심이긴 하지만 그 해의 어떤 시대의 정신 혹은 사조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지표로도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벨상 특히 작년에는 너무나 핫했던 건데 올해도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우선 좀 우리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생리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평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생리의학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일본에 있는 교토대 출신의 교수님이 받으셨고요.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함께 받으셨고, 그 다음에 물리학상은 네. 양자 역학에 기반한 그 우리 특히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 있어서 기술적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을 또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화학상. 이것도 역시 일본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셨던 분도 받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일본이 2개 받았네요. 네, 일본이 2개 받았어요. 그래서 더 우리나라에도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평화상, 그 다음에 문학상, 그 다음에 경제상 이렇게 있는데, 평화상은 제가 뒤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문학상도 이번에 그 책 관련해서 딱 관심을 이제 수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는 역시 진짜 핫하면 핫한 게 역시 그것도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오는 이런 기록을 세웠던 그런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러면 기초 과학 분야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물리학상과 관련해서 우리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그 다음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주식 3가지가 중간에는 상한가도 찍기도 했고 뭐 거의 30% 10%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노벨상 탔다고. 네, 미국에서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아까 상한가 찍으셨다고. 상한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양자역학 관련주가 없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상한가를 있습니다. 찍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양자역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단 네. 양자 컴퓨터와 네. 직접 관련된 기술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네. 이제 세 개의 항목에서 이제 뭐 30% 10% 이렇게 쭉 올랐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쨌든 그리고 문학상과 관련해서는 크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사실 소설가 겸 각본가인데 이분의 책이 이제 사탄 탱고라는 책인데 이 네. 책도 판매량이 올해 이제 예스24에 따르면 연간 판매량의 약 12배를 돌파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10권 팔렸는데 뭐 12권 120부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네. 사탄 탱고라는 책을 저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참 신기하게도 네. 수상은 못하지만 꾸준하게 이 노벨상과 관련된 아이템과 이슈들이 항상 즐비해 있다라는 사진 거를 찍으려고 산 거예요. 나 노벨 문학상 책도 보고 있어. 그것도 인스타에 올리려고. 저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네 평화상은 역시 트럼프 덕분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무래도 저도 이 영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연구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올해도 이제 기초 과학 분야에서 2명이 수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또 아무도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좀 재밌는 점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그러면 원인 1. 한국의 그 이제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의의를 제기해 볼 네. 수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물론 지난 정부의 그 2023년, 네. 2024년 R&D 관련 예산 삭감이 좀 크게 있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을 제외하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가 전 세계 5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 돼요. 네. 그리고 GDP를 감안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따지면 뭐 2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적은 건 아니다. 네. GDP 대비해서. 네, GDP 네. 대비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높다. 어느 정도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국내 총 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 4.96%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전체 약 11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면 사실 금액 자체가 뭐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R&D 투자가 부족하니까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나 R&D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성과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건데 근데 일단 일본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0년대 이후로 우리도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의식 속에서 실제로 그에 이행하면서 사실 기초 과학의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가 2000년 이후로 22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본격화함으로써 이후에 일본의 성장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본다면 우리도 아직 조금 투자가 많이 되어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물질적 투자보다는 좀 사회 환경,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일본의 이 성과가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번에 올해 수상자 사례가 좀 의미심장한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분이요. 사카구치, 기타가와라는 두 분의 교수님이신데 이 두 분 다 교토대 출신이세요. 그리고 순수 국내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구를 하거나 하진 않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쿄대도 아닌 제가 교토대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도 사실 도쿄에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따지면 경주대학교에서 네, 받은 거죠. 경주대. 네, 너무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지점이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연구를 네. 해보니까 교토대가 노벨상에 산실이 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딱 꼽더라고요. 자유로운 학풍, 그리고 독창성,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교토대 출신으로 2001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이 교토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세계 1위를 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유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수상자도 인터뷰를 하셔서 했던 말씀이, 어렸을 때 이제 학부 네, 시절, 네. 학부가 아니고 석사 이런 시절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너는 배움의 자세가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나 아닌데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뭐라 해야 돼? 뭐 약간 아닌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건방진건 연구자에게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하면서 용인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사카구치가 이 노벨위원회로부터 받았던 평가도 학계 주류 의견에 반하는 길을 걸었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사실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문구가 딱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맞추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따라서 모든 발전은 사실 비이성적인 사람으로부터 발산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노벨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R&D 투자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로운 학풍에 대한 부족함이 되게, 이번에 도쿄대 인터뷰 쭉 보면서, 교토대 인터뷰를 보면서 훨씬 더 제가 와닿았던 점이, 우리나라에 정말 소위 말하는 저는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뭐 비즈니스나 특히 문화나 예술 쪽에서는 우리나라 좀 많이 발전이 해왔던 네. 것 같은데, 이런 학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문화가, 저는 여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 의견을 좀 피력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초과학에 강하고 10년, 20년씩 진짜 그 분야만 연구해서 오타쿠잖아요. 오타쿠. 맞습니다. 노벨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정말 많이 타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는가? 우리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제가 우리는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정말 오타쿠야. 진짜 연구만 하고 그렇죠. 집에 가다가 혼술 한 잔, 집에서 또 고등어, 사바 하나 구워놓고 한 입 먹고 또 연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또 연구하고 벤또 도시락 싸가서 단무지랑 먹고 또 연구하고 이걸 저도 약간 10년, 20년을 하는 약간 거예요. 압박이 되는 느낌인데 지금. 한국의 박사님들은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다 뛰어나. 근데 우리는 일단 저녁 회식을 가야 돼. 저녁 회식 연구하고 있으면 전화 오죠. 전화 오고 카톡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일은 골프 모임이 있어요. 저 MIT 출신들끼리 골프 모임. 이것도 안 가면 안 돼. 동문회 가야 되고. 이거 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봐야 돼. 플레이오프 봐야 돼. 한화 아니면 LG 팬이에요. 플레이오프 봐야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사회생활을 안 하면 프로젝트를 못 따요. 맞습니다. 그 말도 좀 같이 우리는 진짜 말씀하고 프로젝트를 싶었어요. 못 해요. 우리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어떻게 과학 분야, 상상도 할 수 없죠. 과학 분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상을 타요. 정말 구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묘한 오타쿠 문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사회. 왜냐하면 10년, 20년 동안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미경 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후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믿어주고. 그것도 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존중해주는 사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우리는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좋은 데서 일을 하고 뭔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어디선가 상을 타거나 아니면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의학계나 이런 데에서도 대부분이 자기가 하던 연구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회사를 차리느냐 쪽으로 요즘 대학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벨상에서 저는 이제 아주 자세히 노벨상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깊이 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저는 이제 학계 외에 구글 쪽 인사 맞습니다. 2명이 맞아요. 그 이번에 노벨상 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잘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민간 얘기했는데 민간은 우리가 연구개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민간 쪽에서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은 저는 네, 이번 살짝 카카오 쪽에 후원을 받은 아니, 우리도 삼성에서 사실은 후원받은 뭐 이런 플랫폼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네, 그리고 정말 말씀 주셨던 것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래서 이거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벨과학상의 그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 보통 연구 착수 후 노벨 수상까지 보통 31.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세대를 하네, 한 세대. 네, 지금 30년? 이번에 상을 받으신 분들도 사실 다 3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 연구를 착수했던 그 연구가 네. 사실 오늘날에 이제 더 평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수상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대 사조를 굉장히 잘 반영한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화학상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의학 생리상도 사실 보면 암 치료와 관련된 주제로 많이 연구를 했던 게, 이게 그때는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서 지금 그 시대에 딱 부름을 받으면 또 이렇게 상을 받는 이런 형태로 지금 노벨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물론 의미가 있는 상이지만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너무 성과에게 또 집중을 맞춰서 우리가 왜 못 받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뭐 약간 눈에 보이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패단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더 네. 이번에 노벨상과 관련해서 더 관심이 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 민간에 대한 이 산학 연계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노벨상 수상자 석학들이요 보면은 이 마티니스라는 교수님도 2022년 이 양자 하드웨어 전문회사 큐오랩의 CTO이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말씀했던 그 사카구치 교수님도 이제 바이오 벤처 레그셀이라고 요런 이제 자기만의 이제 회사도 세우고 창업 스타트업도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씀 주셨던 구글에서도 2명이나 배출을 했던 것도 보면 이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 정말 이 DNA라고 할까요? 이 과학 DNA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기초과학이 산업을 양산하고, 그러면 그 산업이 또 커진 산업이 또 기초과학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더 이 산학 연계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이 이제 노벨상의 어떤 성과라는 어떤 목표 지향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이 산학의 연계성을 더 높여야 연구의 방향성이 더 맞지 않나? 라는 이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SK가 도와줘서 HBM 개발했던 당시 엔지니어들 만나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부사장, 뭐 CTO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학계로 갔다가 다시 삼성에 있다가 반도체를 연구하다가 네. 학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하이닉스로 오신 학교 가서 실패한 거지. 일본의 대학을 갔더라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안구 뭐 이런 걸 네네네. 해보려고 인공 눈을 뭘 좀 해보려고 10년을 일본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하시다가 결국 망하고 실패하고 돌아오셔서 하이닉스로 들어오셔서 그 연구를 또 했다는데, 그런 것도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제 무슨 연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후원이 있어야 되고 그럼요. 기업들이 네. 근데 그 기업은 뭐 그냥 후원해 주나? 뭔가 미래의 사업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후원을 해주는 거고, 요즘 노벨상은 그럼 결국은 그렇게 투자와 자본, 이게 기회와 연결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AI 뭐 지금 워낙 AI 기술에 딱 하면 AI니까 그러면 AI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뭐 LLM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오픈 AI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뭐 AI 생태계에서 특히 조금 하는 작은 산업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생태계를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면서 오늘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마무리해봤습니다. 상을 타는 건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인터뷰하면서 이제 기초과학 분야도 중국이 거의 따라잡았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건 그냥 이제 기술력에서만 밀리는 게 아니고 기초과학까지 따라잡으면 이게 정말 토대가 튼튼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학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그냥 그 학문 하나에만 팔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이건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주면서 민간하고 아까 산학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고 노벨상은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던 과정 중에 노벨상까지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더라도 아까 국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AI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GPU의 어떤 성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생태계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이거에서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럼 이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애들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요즘은 주가가 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데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방송 기자 중에 한국 방송대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 기자상 이런 왠지. 다 탄 기자가 있어요. 세상에. 한 명이. 심지어 방송 기자가 은퇴한 아나운서들이 주는 최고의 진행자상을 탄 사람도 있어요. 상품이 한 양이야, 한 양. 그러면 한 양. 집에 있어요, 아직도. 그런 기자가 있다네. 와, 야, 한양 그거 좀 뭐 이렇게 긁어서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요즘 금값 비싼데. 어쨌든 그 집사람이 팔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네, 우리가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아유 이게 뭐 편집할 거죠. 하지 말아주세요. 방송 대상 타고 우리 같이 삼겹살 먹지 않았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상을 네, 많이 네. 타서 네.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보통 근데 그 정도 상은 방송 기자 한 20-30년 하면 그 정도 상은 다 타잖아요. 아, 뭐 그래요? 방송 대상 뭐 이런 제가 거. 마지막에 다 타려고 저는 안 탔거든요. 너무 일찍 그만둬가지고. 저는 이제 뭐 어차피 시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증시가 오늘도 지금 3,800포인트를 넘으면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왜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갈 거다, 아니다, 이제 버블이다 하면서 내부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하고 통상 문제겠죠. 통상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그만큼 앞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증시가 가냐 못 가냐의 어떤 변수로 여겨지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가 조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피그스 국가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이었죠. 이렇게 피그스 국가들이 재정 위기 겪었던 시기가 있어요. 2011년에서 2013년 이 사이에. 그 정도의 파급 효과로 유럽이 흔들릴 것이냐. 만약에 지금 프랑스의 재정 문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달리지 못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살짝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국내 언론들이 프랑스가 오늘 신용등급이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아니죠.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피치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한번 떨어뜨렸고 이번에 S&P가 또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진짜 이러다가 그래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데 독일 다음에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마저 이렇게 흔들리면 유럽이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가 조금 흔들릴 거고, 그럼 우리 증시가 이렇게 혼자서 달릴 수 있겠어? 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프랑스. 첫 번째는 유럽 재정 위기가 이렇게 커질 거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제가 봐서는 약간 조장하는 듯한 이게 지금 유럽 난리야. 지금 프랑스도 이러고. 네. 두 번째는 프랑스가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 이거 돈 막 써서 그래. 프랑스 복지에다가 돈 함부로 쓰고 이러다가 이거 망가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잘 봐. 너네 정부 시작하자마자 그 뭐 이렇게 돈 뿌리고 이런 거 너네 이러다 프랑스처럼 프랑스 꼴 난다. 요 딱 두 가지로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반박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프랑스의 지금 재정 위기가 과거처럼 피그스 문제처럼 유럽 전반으로 퍼질 것이냐. 사실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프랑스에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금융 전문가들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율. 그러니까 항상 뭐 무슨 위기가 터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환율을 보거든요. 그게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유로 환율이에요. 유로.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차피 유로니까 유로 환율이 2011년에서 2013년 그 사이에 그 피그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 유로 환율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작 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로 환율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고 도리어 최근에 우리하고 유로하고 비교해 보면 달러 대비하면 우리가 훨씬 약합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의 통상 문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직접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민감해서 더 많이 흔들렸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하면 환율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는 거는 유럽이 프랑스의 위기를 유럽 전반으로 보진 않는구나라는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채금리인데 프랑스 국채금리가 이제 나라의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는 그걸 국채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튀어요. 그래서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한 3.3 정도까지 튀었습니다. 튄 게 3.3. 예. 미국보다 한참 싸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낮은 데서 위로 튀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프랑스도 국채 발행하고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내야 될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상환해야 될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위기가 더 악화되는 거니까 국채 금리가 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죠.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지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비슷해요. 스페인은 프랑스보다 더 10년물 국채 금리 낮고요. 이탈리아가 살짝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스페인 꼴 난 거야. 이탈리아 꼴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네는 2011년, 2013년도에 국채금리 막 7%까지 갔다가 막 5%에서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도리어 얘네들은 좋아지면서 프랑스에 붙은 거고 프랑스는 약간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 만약에 유럽 전반의 위기로 터지면 약한 고리부터 터질 테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피그스 국가라고 불렸던 이런 애들이 먼저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들이 비교적 국채금리가 안정적이다. 그 얘기는 유럽 전반으로 전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 문제가 아주 유럽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금융시장 내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프랑스의 국한된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프랑스는 그럼 지금 왜 이 난리통을 겪고 있느냐. 이름도 어려워서 총리들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총리 두 사람 연이어서 날아가고 새로운 총리 올리니까 37일 만에 본인이 사임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말은 맞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복지에 대한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다. 이게 재정 위기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모두 지금의 사태가 그러면 이 복지 지출의 과다 때문에 벌어졌느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2018년도. 2018년도에 프랑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규모 부자 감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2018년도에 부자들의 자산에 대한 부유세 축소하고 뭐 폐지하고 이랬고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이것도 대폭 낮춰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3년간 뭐 100조 원 이상의 부자 감세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폭발한 부분은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 지출 줄이고 뭐 하면서 예산안을 새로 낸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럼 2018년도에 왜 그 상황에서 너네가 부자 감세를 해줬느냐 이 부분에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건 우리가 복지 지출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하는 거고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뻔히 그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수입 자체를 줄어들게 만든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 건데 그거는 덜어내고 그 얘기는 안 해요. 언론에 보면 오늘 그 모 중앙지 아주 크게 이 돈 쓰다가 이 꼴 난 나라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민이 어렵고 경기가 침체될 때는 국가가 돈을 쓰는 게 맞고 돈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벌충할 수 있는 세금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거에 했던 몇 가지 감세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한 번 감세를 해주면 돌리기가 힘든 국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프랑스를 가지고 맞아요.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네네. 참 재밌었던 게 그 프랑스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엄청나게 시위를 격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 노이즈를 많이 드니까 네네. 제일 재밌었던 게 아니 휴가를 건드려? 이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연휴. 네. 네. 연휴? 휴일, 네, 공휴일 줄인다 그랬죠? 공휴일을 네. 줄인다. 이거는 프랑스인으로선 용납이 안 된다. 뭐 이게 제일 분노 바캉스라고 포인트더라고요. 그러잖아. 이게 비었다는 뜻이잖아. 도시가 한 달씩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응?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 옆에 그 충정로 쪽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어요. 맞아, 맞아. 네. 안에 골목 들어가면 네, 거기 프랑스 대사관 이렇게 보면 되게 멋지게 돼 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프랑스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유명한 프랑스 가정식 집이 하나 있거든요. 음. 거기 셰프가 프랑스 분이고 이제 아마도 와이프 분이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올 여름에 예약하려고 누가 오신다 그래서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프랑스에서 로밍이 돼가지고 휴가 중이다. 아. 2주 뒤에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은 2주씩 휴가를 갑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건드렸으니 그게 좀 보니까 제일 프랑스 음식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저 딱히 프랑스 음식으로 딱 찍으면 뭐 이렇게 그러게요. 와, 저는 하나 어렵네. 있죠. 뭐요? 파리바게트라고. 어떡하죠? 우리 오늘 우리 그- 구독 취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떡하죠? 저기 안 그래도 구독자 몇 명 안 되는데. 총리가 사임 뭐 이제 자기 신임 투표를 했다가 네. 이제 통과될지 모르겠다 통과됐다가 그런데 이제 다시 할 사람이 다시 오니까 정권이 바뀐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각제라서 그래서 내각제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여전히 잘 있고요. 24살 연살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프랑스하고 맞지 않아. 좀 이렇게 프랑스 대통령이라면 또 이렇게 연분도 나고 애인이 들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비행기에서 내리다 한 대 맞고 그랬잖아요. 맞고, 아유, 누님한테. 예전에 뭐 보면 이번에 사이가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경기 과거의 프랑스 대통령들 보면 갑자기 막 숨겨놓은 딸 나타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 프랑스만의 자유분방함 이게 이런 게 또 경기에 좋은 거거든. 복지 지출이 커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땐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쯤은 모든 해야죠. 잘못은 대통령한테 너무 가네요. 오래 살고 있어. 지금 부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사귄 그쵸. 선생님하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프랑스 정말- 여소야대 구조라 네. 뭔가 통과시키기도 힘들고 지금 맞아요. 굉장히 난국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재정을 축소하겠다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우파도 좌파도 반대를 크게 안 하는 우파는 이제 고령층에 대한 연금이 축소될까봐 프랑스 몇 년 전에 또 화염병 좀 날아다녔죠. 연금 이게 노란조끼 축소한다 그래서 사실은 뚜렷한 정책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뭐 길게 할 필요 없지만 프랑스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 기사를 쓴다는 사람들은 디폴트 구조가 뭔지 모르는 거라. 디폴트를 선언하려면 어떤 국채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프랑스가 그걸 못 갚아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프랑스가 망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유가 채권 발행해서 도와주겠지. 네. 왜냐하면 같은 화폐로 묶여 있으니까. 네. 해야죠.
딱 피그스에서 나왔잖아요. 그때도 어. 걔네 흔들리니까 별로 그렇게 경제 규모가 뭐 별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프랑스보다 훨씬 적지만 걔네들 살리려고 이유가 나섰으니까. 프랑스는 관광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해요. 주변에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옛날 우리가 IMF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이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적 치유제예요. 환율이 떨어져서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그러면 그걸 다시 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퍼주기에 복지했다. 뭐 방만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GDP에 5%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독일이 3% 안으로 지켰다고 하는데 3% 겨우 요만큼 지켰어요. 정말 2.998 맨날 이렇게 지켜요. 그 헌법을 박아놨으니까 그거 개정했죠 올 초에.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거보다 더 쓴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GDP에 3% 쓴 나라는 건전 재정이고 GDP에 5% 쓴 나라는 망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봐. 재정을 확대하지 망해. 프랑스 같은 나라도 망한대. 이런 건데 한 번 언론이 지적을 했어요. 프랑스로 이러다 IMF 간다는 건 굉장히 비유적 표현이지 어떻게 프랑스가 망해. 이거는 진짜 경제 경자도 모르는 기자들이 진짜 차라리 그냥 나처럼 마크롱이 이혼 안 해서 그런 주장을 펴던가. 어떻게 프랑스 경제가 망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가 망하면 EU가 망하는 거고 나만 하는 나라는 내가 볼 때 미국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어불성설이다. 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대표적인 선진국들이 뭐 재정 적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고생은 하고 확실한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미국도 뭐 맞는 것 재정 같습니다. 적자 저거 하려고 네. 난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나라 증시의 외부 변수들 중에 요즘 제 얘기 많이 나오는 프랑스의 위기, 그다음에 이게 유럽의 재정 위기로 번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 물론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출렁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네. EU라고 이게 이제 화폐가 묶여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파운드 가격 계속 떨어지는 거 봐요. 네. 아이고. 영국 괜히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파운드가 이러다가 달러하고 패러티 되겠어요. 파운드 100년 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달러하고 100년 전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했잖아요. 그쵸. 1파운드에 뭐 4.5달러, 5달러 이랬어요. 지금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나라를 우리가 깜보는데 과거에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다면 브리티시라는 제국을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보는 거지 우리가. 환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세상 이치의 조절 장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금 진짜 지기 직전이다. 달러화에 밀려서 영국 GDP가 캘리포니아보다 낮은 건 알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보다 낫구나. 네. 자, 부동산 이야기 할까요? 네. 네. 하다가 이제 부동산 공급론 하다가 이제 서리풀 공원이야 이제 정부 땅이니까 군부대 뭐 풀어가지고 거기 한 2만 가구. 나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용산 미군 기지 가는 건 정말 우리가 센트럴 파크나 하이드 파크 같은 공원 만들기로 했는데 드디어 이제 개발론자들이 이걸 또 아파트를 짓자. 국회 앞에도 이렇게 여의도라는 게 이제 거기도 아파트를 짓자. 하다가 이제 모 씨는 한강을 일부 덮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자. 태릉 골프장도 이번에 짓기로 했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그쪽에 있는 성대 야구장 부지 이번에 허물어서 짓기로. 뭔 다 아파트 짓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서 센트럴 파크가 모나코라는 나라보다 커요. 센트럴 파크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 하긴 근데 모나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모나코 가봤어요? 네. 야, 비주얼이 모나코 가본 사람처럼 생겼어. 비주얼이. 차도 거기선 좀 좋은 거 끌어야 되는데 모나코. 모나코. 근데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모나코 가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러면 센트럴 파크처럼 아파트 값이 비싸고 아파트 값이 비싸단 말은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럼 왜 거기 뭐 배터리 파크든 뭐 시사이드 뭐 수많은 파크가 있는데 이제 맨하탄의 핵심은 이 공원이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걸어서 한 7, 8분 정도로. 그래서 쭉 너무 좋죠. 걸어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센트럴 파크는 왜 개발 안 해? 조금만 떨어갖고 아파트 짓지? 왜 안 할까?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나 보지, 미국은.
아니 수많은 네. 지금 주택난이 맨하탄보다 더 심한 데가 바르셀로나예요. 오. 외국인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럽 부자들이 다 거기다 집 하나 갖다 놓고 심지어 유럽 뭐 1년에 한 달도 안 살면서 거기 산다고. 제가 옛날에 전에 그 스페인에서 왜 48시간 오키파이 하면은 그 스페인어로 뭐였지? 네. 그거 하면은 그 경찰이 퇴거 못 시킨다고 그런 희한한 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스페인이야말로 가보면 얼마나 빈 땅이 많아요. 공원도 많고. 그쵸. 그럼 거기다가 추상복합 짓지 건축 기술이 안 되나? 근데 마드리드 공항 예쁘게 지어놓은 거 보면 건축 기술이 안 될 리는 없고 가우디의 나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답은 몰라요. 용적률을 올려줘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50층으로 할지 70층까지 해줄지. 그리고 지금 잠실 5단지는 그 정도 해줘요. 여의도 시범도 그 정도 해줘요. 60 몇 층까지. 정답은 뭘? 80층까지 해줘도 괜찮을 거. 100층까지? 우리 정답은 모르는데 왜 선진국은 남는 땅을 놔둘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안 지면 큰일 나요. 아, 이재명 정부, 누구 정부, 또 공급 정책 27만 가구 집값 또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부족하니까요. 27만 가구를 해마다 짓겠습니다. 5년 동안 100 몇만 가구를 짓겠습니다. 아니에요. 부족해요. 집값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거예요. 또 오를 거예요.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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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저는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고요. 이렇게 말하면 뭐 짓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고 정답은 모른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선진국은 왜 그러면 그 남는 땅에 안 짓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서 짓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뭐 저는 짧게 할게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또, 뭐, 저는 또 나왔구나. 또 나와. 늘 나오니까. 또 나오는구나. 또 김큐는 똑같구나. 그간 찔끔찔끔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 말이. 완전. 그랬더니 또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오씨,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지금 하는 딱 그 상황. 그 중에 정말 네. 이러다 시장이 얼어붙겠대. 시장이 얼어붙게 해달라고 지난달까지 그러지 않았어? 시장이 활활 타고 있어갖고 이거 아무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찬물을 촥 뿌렸더니 시장이 얼어붙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샤워실에 바보 이론 있잖아요. 시장 얼어붙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대한 광범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좋냐 나쁘냐 역시 우리는 이걸 경제의 모든 대책은 우리가 계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기의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는데 경기 남쪽으로 주로 뭐 판교 분당 이쪽으로 과천 이쪽으로 그럼 그게 8군데로 해야 맞는지 14군데로 해야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해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나가는 게 정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책이 나오면 일단 대책을 틀어요. 뭐가 잘못됐나? 첫 번째, 이 대책에 피해를 보는 사람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가 259동인데 한강변 259동은 모기가 많아.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체 단지에 우리 아파트가 A 아파트라면 딸기 아파트라고 하죠. 딸기 아파트에 전체 모기 방역을 하겠다. 정말 광범위한 대책을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론은 뭘 찾아내느냐? 259동 1603호에 천식 앓는 할아버지 있는데 그럼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아버지 해외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유를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놈의 풍선 효과. 제가 볼 때 이번에 너무 묶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2, 3년 동안 떨어진 도봉, 중랑, 노원 이런 분들은 피해를 봐요. 이거 피해를 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피해인지. 피해를 본다고. 그런데 풍선 효과란 말은 더 묶었어야지 자칫 고기가 몇 군데 빠져서 거기가 더 오르겠다. 집값이 요만큼 오를 여지가 있는데 풍선이니까 이만큼 더 여기를 눌렀으니까 이만큼 더 오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책이 더 확대했어야 되는, 더 광범위했어야 되는데 작다는 뜻이잖아요. 원제는 또 너무 광범위하다며.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을 하자.
하나만 너무 작다, 너무 약하다, 또는 너무 세서 강북의 13개구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놈의 풍선이 없고 아까 제가 모기로 따진다면 옆에 딸기 말고 이제 수박 아파트 주민들이 뭐 이런 거죠. 수박 아파트 주민들까지 광범위한 모기 대책 때문에 모기들 풍선으로 수박 아파트로 몰려 우리 애가 딸기 아파트 모기에 물렸어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생각들은 잊고 쓰는 건가 AI가 이런 걸 쓰는 건가 제일 어이없는 게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빌릴게요. 네네. 제가 여기 살아요. 무주택자예요. 집이 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아파트를 못 사요. 사더라도 6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살아도 전세로 살고 있죠. 그죠? 월세나. 자, 이 집을 샀어요. 이 집을 샀더니 아인 정부가 무조건 실거주하라네? 넉 달 안에 들어가야 돼. 어? 2년 동안 살아야 돼. 그럼 여기 전세 살던 사람 어떻게 되죠? 나가야죠. 알죠. 내가 사면서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집은요? 누가 살지?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세 공급이. 여기 얘가 1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거든요. 이걸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이게 노벨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신문이 여기저기 베껴가지고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계속 묶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사나요? 쫓겨나요? 반전세나 월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거. 그렇게 해서 서민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기사가 약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공급주 입장에서는 뭐가 줄어든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줄어든대. 왜? 생각해보세요. 쉽잖아요. 실거주를 하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세를 못 놔주니까 실거주를 하니까 전세 공급이 줄어든대요. 이런 기사를 쓰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대학 졸업장을 한번 확인해 봐야 진짜 이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비판을 못해요. 헛다리를 짚으니까. 이번 대책에서 나오는 수많은 비판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또 뭐 민간 아파트 뭐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민간 분양이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딸기 아파트가 대대적인 방역 살포를 해서 F킬라 회사 다 죽을 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질 것 같다. 그것이 이게 좀 본 것 같아요. 토지로 거래가 줄어들면,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하면 아마 이 재건축 딱지를 원주민이 몇 년 뭐 조건이 있어요. 그 딱지를 양도를 못 해요. 팔 수는 있죠. 팔아도, 제가 박사님께 팔면 박사님이 그 딱지를 갖고 있어도 이게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새 분양권을 못 받아.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기능이 없어지니까 제대로 못 파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되면, 양도가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팔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지어지는 새 아파트 건 너 안 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뭐, 그냥 다짜고짜예요. 그래서 꼭 비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그냥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경우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덜 하는 거예요. 이게 집값도 안 오르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은 이게 기재부가 묶는 거니까 빠졌고 투기 과열 지구에 제일 무서운 게 토호제. 토호제라는 건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원래는 이 박사님이 시골에 펜션 하나 지으려고 농지를 샀어. 이거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외지인이 농지를 사? 제가 이렇게 딱 군수가 딱 보고 있다가 이런 조건에 맞는 서류를 띄워오세요. 일단 이사할 거예요.
서울에 계시는 박사님이 이거 우리 동네로 안 올 것 같은데 허가 안 해줘.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그런데 여러 주택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다 끌어다가 다른 규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떤 규제냐면 너가 거기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돼. 2년 이상 살아야 돼. 있는 집 팔아야 돼. 이런 규제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4개 규제 중에 상위에 있는 이런 규제예요. 이 규제를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기자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 기사 쓰면 정부가 아파할 거예요. 자, 이제 중랑구에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세내주고 있었어요. 2, 3년 안에 이거 팔아야 돼. 부채도 상당하고 집값도 안 오를 것 같고, 어디 문제가 있어. 뭐, 어디 지방 내려가야 돼. 회사 때문에. 이제 최소 1, 2년, 2,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마침 전세가 만기돼서 새 세입자를 찾아야 돼요. 새 세입자 찾으면 몇 년 동안 이분이 최소 거주하죠? 2년 플러스 2년이니까 4년. 4년 네. 살 수 있죠. 이분은 본인이 원하면 최소 4년을 거주해요. 근데 제가 한 2년 있다가 이제 판다고 내놔요. 이 박사님 이걸 사러 들어와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이게 안 풀렸어요. 그러면 이 박사님 이거 실거주해야 되죠? 이 세입자는 어떡하죠? 쫓아내야 돼요. 세 안고 못 사거든요. 쫓아내야 한다고. 응? 근데 이 세입자가 나갈까요? 법으로 보장받는데 그러면 이란 이 박사님은 이 사람을 못 쫓아내죠. 이 사람이 안 나가죠. 그럼 실거주 못 하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구청장 도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못 파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세입자한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부칙으로 제가 2년쯤 후에 집을 팔 건데 집이 팔리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 그때 집을 빼주세요. 그것을 약정함하고 두 사람이 지장 찍으면 가능해요. 그런 세입자 찾기가 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권의 침해가 와요. 이런 걸 지적하라고.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이분들이 고의로 그런 기사를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에서 노벨상이 안 나와요. 이런 걸 지적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잖아요. 효과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풍선 효과. 네. 진짜 내가 볼 때는 집을 너무 모르는 기자. 우리 막내 기자들이 집을 너무 몰라. 젊어서. 나도 옛날에 그런 기사 많이 썼고 25년 전에. 저기 하나만 내가 풍선 효과로 청라하고 송도가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데 제가 이런 말만 딱 하나 해줄게요. 송도 한번 가보렴. 지금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고점 대비해서 30-40%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금매 나오는 거 팔고 풍선 효과 때문에 30-40%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송도가 뭐 기본 32평이 지금 최고 좋은 건 12억까지 갔었어요. 지금 막 7억, 8억 이래요. 그게 한 뭐 8억, 9억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12억까지 갔던 건데 송도 주면 무슨 죄인이에요? 그거는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정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지역에 제가 후배한테 준 거 지워버렸나? 이거 하나만 보여줄까요? 자, 퀴즈!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나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KB 월간 주택 지수예요. 아파트 지수예요.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통계가 달라요. 아파트 지수인데 2022년 1월이 100이에요. 그래서 22년. 1월이 100. 지난달이 120이라면 20% 오른 거예요. 지난달이 80이라면 20% 내린 거예요. 자, 서울 강남은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22년 대비요? 대비. 1월 대비. 강남 전체요? 강남 구. 9. 예를 들자면 뚜두뚜두뚜뚜. 22년도 네. 몇 퍼센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엄청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퍼센테이지를 경제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이 없는데. 아니 그냥 22년도? 네. 지금 25년. 3년 동안 3년 반. 아유, 가방 끊기 힘든데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틀릴까봐. 네. 이래서 안 돼. 살면서 이래서 틀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 이래서 노벨. 자,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아니 정답을 박사님이 알아버리면 부동산 전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네. 도와주십시오. 아니 몇 퍼센트는 올랐을 것 같아요? 강남에 집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아니, 넘기겠습니다. 그런 문제 네. 우리 PD님만 즐거운 거지. 아니요, 넘기겠습니다. 아니 대충이라도. 대충? 아니 그럼 김큐 30%? 30%. 네. 이렇게 경제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눌러잡은 거잖아요.
보통 높게 50% 높여놔요. 100% 이런다. 저도 약간 50% 넘어갔었어. 그러니까 20%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원베일리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대체 레미안 팰리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분당이 많이 올랐어요. 분당이 20% 올랐어요. 송파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송파가 114밖에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네, 정말 그러면 그러네요. 서울의 강서구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강서구요. 강서구는 안 올랐어요. 9% 떨어졌어요. 네. 도봉구는요, 19% 떨어졌어요. 떨어졌겠죠. 동대문구는 9% 떨어졌어요. 세종시는 18% 떨어졌어요. 부산 해운대구는 23%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도 남동쪽으로가 강하고 이쪽 서쪽으로는 약해요. 그럼. 네. 근데 이번에 규제 묶인 지역도 보면 남 이렇게 수도권도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과천, 분당, 네, 판교가 근데 정말 충격적. 그냥 오른 게 아니고 과천, 분당, 판교는 지난 몇 달 동안 튕겨 올랐어요. 정말 높게 올랐어요. 그 말씀 자, 주셨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오른 지역만 오른다. 오른 지역은 과거보다 진짜 많이 오른다. 네. 옛날에는 여기가 오르면 다른 데도 올랐다. 지금은 거기는 안 오른다. 그런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게 넓게 묶었다. 그러니 그 외곽에 가뜩이나 많이 내린 지역이 오르겠니? 라는 말씀.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오히려 네. 강남 3구는 기존에도 다 지정이 돼 있었고 이런저런 삼중기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중복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그 위에 또 묶고 강남 지역은 더 이상 강화된 게 없어요. 이미 다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그리고 25억 주택은 대출 2억까지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고가주택 사라. 네. 그것도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나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부 지역만 빼면 지금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과열 이것만 빼면 오히려 저는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너무 차갑게 식는 거. 그 다음에 서울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위쪽 도봉, 노원, 중랑 이런 쪽은 오른 것도 없는데 묶여버렸단 말이죠. 이런 지역 주민들은 한 5% 10% 더 떨어진다면 고점 대비 30%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다 명목 가격이란 말이에요. 물가가 해마다 2, 3%씩 오르는 과정에서 4, 5년 동안 한 20% 떨어진단 말은 실제로 물가 포함하면 30%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30% 안고 있다고. 10억짜리 집이면 도봉에 10억짜리 집 갖고 계신 분들이 2, 3억씩 집이 있다고. 빚이 있다고요. 그럼 내 돈 7억이잖아요. 2,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0억, 2, 30% 떨어져갖고 그게 10억 하던 게 지금 8억이라고 쳐도 그러면 내 돈, 원래 내 돈은 한 6억인데 내 돈 2, 3억이 날아간 거잖아요. 오히려 이번 규제로 집이 안정됐거나 떨어진 분들이 손해를 볼지언정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네네. 적당히 안정되는 게 좋아요. 집값은 내리거나 오르는 거 아니고 안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리는 그럼- 것도 큰 문제죠. 네. 그럼요. 내리면 이제 금융이 경- 망가지는데 경기가 너무 우리는 이제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선진국보다는 금융이 망가지려면 진짜 집값이 이제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풍선효과 지적하는 우리 언론 정말 너무 집을 모른다 우리 후배님들이. 근데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야 주택에 진입이 쉬웠잖아요. 제 첫 집을 결혼하고 2억 4천에 샀어요. 굉장히 좋은 집을. 그러니까 이제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서 내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후배들은 정말 서울에서 웬만한 거 살려도 5억, 10억 아니에요. 정말 낮은 가격을 살려 해도 5억, 10억을 급여 생활자가 진짜 부모님 도움 없이 저는 부모님 도움 거의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도움 없이 그런 집을 산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럼 집이 없이 주택기사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금이 나와봐야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고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기성세대로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주택기사는 너무 터무니없다. 근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아무래도 계속 보는 기사들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왜 그런지에 대해서 너무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돼요. 그러니까 비판은 해야겠는데 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피해자를 찾아서 이 피해자 있겠죠. 저는 이번에 피해자 많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지적을 별로 안 하더라고. 집값이 내렸는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거든요. 이거 묶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지. 이 무거운 분위기 어떻게 하죠? 마무리하면 되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항상 약간 마무리 약간 어두웠던 것 인문학 같아요. 쪽에서는 이렇게 노벨상 이런 거 안 나와요? 김남도 교수님 쪽에서는 노벨상 안 나와요?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더 하시면 20년 더. 이제 10년 하셨으니까. 10년. 소비자 쪽으로 지금 연구 몇 년 하셨어요? 박사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저희 이제 15년 넘게 10년 됐죠. 15년밖에 안 남았네. 감사합니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마무리가 어려운 것 같은데 분위기까지 달라져서 네, 어렵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박사 김원장 기자였고요. 네, 김키였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